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초유의 5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서 배경은 알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현재 분위기, 네.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더 오를지에 대한 걸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연속 5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게 한은 7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시장에서는 과연 또 한 번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냐, 이제 한 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빅스텝 단행할 것이냐 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빅스텝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전 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은 레고랜드 때문에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지금 딜레마의 금통위가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돈 조이기, 한마디로 유동성을 공급을 축소해서 돈줄 조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뭐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부가 금융수장들을 모아서 50조 원 이상의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채권 시장 불안 때문에 돈을 푸는 또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그럼 빅스텝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빅스텝 가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의 금리를 격차가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빅스텝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베이비 스텝 갈 가능성도 또 시장에 또 별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지켜보셔야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향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평론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내 사정에 의해서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개인적으로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고 봐요. 금리 안 네, 올린다. 꼭 미국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아마 일단 발표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럼 11월달에 금리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0.5% 정도 빅스텝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아마 이번에 0.75포인트 75bp로 올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4%가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3.5는 가야 되지 않겠나. 미국의 FRB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금리가 최고치는 4.6까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 넘어간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3.5 정도까지만 가도 괜찮거든요.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굳이 미국이 올린다고 우리가 따라갔을 때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무역 수지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이 한 25%, 미국이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미국, 중국을 합치면 40%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나가봐야 뭐 100억도 안 나갔는데, 100억 달러 정도면 큰 돈이지만은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했죠. 네. 증권을 팔고 채권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FOMC가 어느 정도 올릴지는 이제 관건인데, 한 번쯤은 아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7.1%까지 갔고요.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9.7%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그 과정에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는 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통상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까지는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고 경제 침체입니다. 이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도 인정하고 삽니다. 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금리가 12%가 넘었거든요. 그때 집을 샀어요. 근데 지금 저금리에서 갑작스럽게 7% 이렇게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경제가 침체되면요,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집을 삽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게 경제 침체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21년도에 293.1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만도 247억 3천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그럼 갭이 얼마일까요? 550억 달러 적자 봤습니다, 지금. 흑자가 적자로 전환됐으니까 550달러 적자 됐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나 중소업체가 어려워지면서 오는 경제 침체. 이게 더 저는 무섭다고 봐요. 그래서 금리를 무작정 올리지는 않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주는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꼭 한번 정부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경기 침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IMF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사태를 빗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 예전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 상황, 앞으로 벌어질 상황,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올 것으로 IMF 때입니까? 아니면 리먼과 같은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IMF 때는 97년도 12월 3일 날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는 아시아의 몇 나라가 디폴트 나기 직전까지 간 거고요. 2008년도 리만 사태는 2008년 9월 15일 날 미국의 IB은행인 투자은행인 리만 브로더스가 6,130억 달러 부도가 난 거예요. 미국이 부도난 거죠.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모든 나라가 돈을 풀었어요.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반대로 모든 나라가 긴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긴축 정책을 쓰는 건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에 아마도 몇 개 나라가 디폴트 날 수도 있는데 좋은 긍정적인 측면은 너도 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정책을 가는데 불구하고 이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미국은 현재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 0%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1%로 들어오면 장기 침체가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2%의 그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IMF나 외환 위기가 있던 리만 사태보다도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걸로는 위험성이 크다는 걸 이 시청자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기 침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 자, 금리 인상, 그 이후에 경기 침체, 그리고 매도 물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시는지.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와 리먼 사태와는 지금 확연하게 어떤 틀리다. 네, 네.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매도 물량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급매물 중심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뭐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 성북구에 있던 장이동에 있는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용 59제곱미터였는데 지난 9월에 8억 1,500만 원에서 이제 매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입주 전인 가격, 분양권 매매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급매물을 또 사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매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가격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급매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은 더 가파르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는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게 투자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분명히 재야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냐. 그러니까 하방 압력 계속 받고 언젠가는 이제 치고 올라올 타이밍이 언젠가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는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한 중반쯤 그때쯤은 아마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제 부동산이 침체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에 변한 다음에 한 1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그러면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때 이후 한 15개월까지는 사실 침체기가 맞아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가장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또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가치를 좀 낮추는 건데 손해를 보는 건데 말 그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 중반쯤이 오히려 투자 가치를 본다 그러면 가장 함량이 높아졌을 때에 아마 아파트에 대한 특히 서울 중심의 아파트를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공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내년까지는 일단은 하락이다. 네.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 시장은 이제 정상적인 시장보다는요. 네. 갭 투자나 영끌족들이 나오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을 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내년 하반기 이후는 경매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경매 시장.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주제 1에서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완화 시그널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시죠.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이제 가계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고요.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서 가계대출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 추후에 DSR 규제 등 대출 관련 완화책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DSR 규제로 인해서 일단 그 세입자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 규제 완화보다는 카드를 만지는 게 이제 LTV 완화 얘기가 있긴 한데 LTV 완화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DSR 규제 완화는
안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도 이제 정부에 조언한 게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 조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의 평균 중위권 가격도 12억이 넘었고 웬만한 지역이 뭐 15억 넘는 주택들이 많거든요. 예, 예. 어쨌든 거래 절벽을 넘어서 멸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은 이자가 올라가면 점점 더 움츠려서 주택을 안 사지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5억 넘는 그 주택에 대해서도 규제 은행 대출을 좀 풀어서 거래를 좀 어느 정도는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DSR에 대한 완화 정책은 없을 것 같다. 당장은 없을 것 것 같습니다.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이 거래 멀쩡인 이 시점에서는 15억 넘는 주택 거래에 있어서는 대출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게 맞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공급 부분과 세제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과 임대차 부분 이 네 가지 분류를 통해서 한 가지씩 제가 조언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이제 공급에서는 지금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전 거주 요건. 이거하고 청약제도 개편을 제가 좀 들면서 청약제도가 좀 완화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수백 대일 가던 것들이 거의 미부양이 나고 또 청약 점수도 20점, 30점 가지고도 지금 되고 당첨이 있습니다. 되니까 이걸 좀 개편해라. 그 부분하고 이제 실거주 요건 때문에 또 집을 안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부분.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무주택자분들은 주택 가격이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택 가격이 지난 정부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말씀대로 이전 정부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급락되면은 경착륙되면 금융시장이 망가지고 그것이 결국 가계 파산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착륙되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세제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중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해서 좀 거래를 활성화시켜보자. 이건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4.1 대책에서 한번 써먹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지방세수도 문제가 돼요. 취득세와 보유세는 지방세인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 써먹는 건 아니지만 연말에 내년 상반기라도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지역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저도 지금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방정부를 전부 다 규제 완화했을 때 참여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 주장한 게 수도권 지역은 지금 이르지만 통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천에서 반토막 난 반가 아파트가 나왔던 연수구를 비롯해서 남동구나 인천 서구는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서 투기과열적은 이제 해제했고요. 지금 조정대상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파트와 관계없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안산 단원구인데요. 거긴 단독되게 많아서 그건 이전에 6월달에 해제를 했고요. 지방은 좀 세종시를 뺀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해제가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제를 하다 보니까 부산이 지금 이미 분양권 전매 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염려하는 게 수도권도 만약에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아직도 유동수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이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규제 완화 지역 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만 해제해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고요. 대출 규제도 없어지고 없어지죠. 완전히 풀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12월 달에 안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좀 풀지 않겠나. 그러나 금년에는 어렵고요. 일단 한번 풀었고 두 번 풀었습니다. 두 번 풀었죠. 6월과 네. 두 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두 번 풀었는데 아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2월에 있을지 또 1월에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울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서울은 쉽지 않다. 서울의 그 강남을 비롯한 서초, 강동이요.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이것도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단지 이제 노도강 지역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9월까지 그 통계를 보면 노원 도봉이 마이너스 4.5%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대해 보겠지만 강남 주요 지역 또 용산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외곽 지역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노도강이라든지 또한 이제는 강서구라든지 이제는 이쪽 금천구 쪽, 그러니까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앞다르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외곽부터 먼저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은근 사실 세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규제 완화 정도를 규제 지역을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은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 이거 기대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많이 왜 그런가 하면 드는데.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 돈을 걷어들이면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물가가 떨어지죠. 그죠?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유가잖아요. 유가는 떨어질 겁니다. 유가가 왜 떨어지냐면 오펙이라고 하는 그 석유 수출국의 그 중심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페크를 만들 때 친미 성향이었어요. 지금은 친러로 넘어갔는데 이 그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석유를 수출할 때 결제 수단을 달러로 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기름값 떨어지거든요. 또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나라, 이 오펙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유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내년에 호재로 올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금리가 올라가지요. 경제가 침체되죠. 지금 정부나 민간 투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줄지요. 이 악조건으로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하나가 좀 희망적이지 않나. 예,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봤고 네. 지금 이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좀 한번 그 시그널을 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그 추가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외에 네. 대출부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뭐 더 지금 대책이 나올 만한 네. 또 나와야 되는 대책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사실 취등록세 좀 면제라든지 아니면 완화, 중과 완화 부분이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기대 접어야 될 것 같은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취득세는 이제 중저가 아파트의 취득세 완화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지역 규제가 완화되면은요, 해제가 되면은 1가구 2주택이 8%죠 취득세가, 네. 3주택은 12%예요. 네, 맞아요. 이게 없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역 규제 완화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할 때도 국토부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제일 아래 단계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 위 단계가 투기 과일지구, 위가 투기 지역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세게 넓은 범위로 넓은 규제하고 범위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 외곽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규제 완화되면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규제가 풀어지기를 은근 기대하면서 사실 이런 분위기도 연출이 됐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 아파트 사시는 분,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기대를 지금 접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되면은 그때 가서 아마도 뭐 지역별로 선별해서 이제 규제 완화가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그 두 전문가께서 말씀을 지금 이제 연착륙을 위한 어떤 네. 시그널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네. 현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모임에 나와서 네네. 일단은 지금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봤을 때 네. 18 정도가 됐다. 네. 그거를 12까지 내려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완화할 시그널을 줄 생각이 없다. 네. 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선 뭐 언론 기사에 나오기에 집값이 현 시점 고점 대비해 가지고 40% 정도 떨어져야지 지금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가격이 아니냐. 라고 해서 우리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화 시그널, 금융시장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거의 43%, 45%의 무주택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담할 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그널.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 제가 그 모 방송에서 이 가격이 하락할 때 규제를 완화해서 가격 올라갈 때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악플이 엄청 달렸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규제 완화하면 또 올라갈 테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나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급락하게 되면 경제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가격은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뭐 40%, 50%는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30-40%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부동산 취득하면서 생기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네. 또 하나 이제 가치와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버블이거든요. 지금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요.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완만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부도 이 경제를 생각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시장을 봐서는 또 규제 완화 못하는 딜레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규제 완화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것들, 청약 시장이나 또는 중소민들이 그 주택을 취득하는 그 대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취득세 같은 거. 그러나 지역 규제 완화는 내년으로 넘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래야만 또 연착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풀어놓으면은 확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가 진정되고 줄어들면 하나 둘씩 풀지 않겠나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게 이제 PIR 지수를 얘기해서 사실 이게 소득 대비 연소득 대비 이제는 주택 가격? 예, 주택 가격에 대한 대비수인데 사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18배잖아요. 지금 18배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예를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18배니까 한 12 지수 한 10에서 한 12 정도 떨어져야 된다라고 봤을 때 40% 그렇게 계산해 보면 40%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원희룡 장관 인터뷰하고 나서 시장의 목소리는 원희룡 장관 만약에 없으면 국토부 장관 아니면 변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 확산 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데 근데 시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 아니면 그 철학이라든지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변수도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은근 실망하는 매물들 이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아파트로 만약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정말 그 목소리 그 인터뷰했던 그 얘기 하나로 지금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래서 정치인답다라고 해서 서민의 그 마음을 잘 안 읽는 거죠. 원희룡 장관이 이전 장관들보다는 그 전문가의 목소리나 시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저도 가끔 통화하고 회의도 자주 가면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또 시장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그 서성한 장관이 그랬거든요. 서성한 장관 때도 시장이 너무 죽어서 4.1 대책을 비롯해서 이제 취득세 완화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때도 시장을 많이 들었는데 원 장관이 이제 언제까지 그 장관 재임할지 모르지만 아마 총선에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길어야 앞으로 1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이 좀 재편되거나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하는 장관으로 퇴임하지 않겠나.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우면 풀고 또 서민들과 중산층 이하 서민들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가고 세금 내면 되니까. 그리고 밑에는 좀 이렇게 내 집 마련하기 쉬운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생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 지금 세 번째 이슈로 기준금리 3% 시대, 시장 대응 방안, 그리고 시장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